안녕하십니까. 캔부스 손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자, 경매, 매매로 사시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매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파트, 과연 반값에 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대부분 아파트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용 면적, 나오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같은 곳은 공용 면적. 이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죠. 하지만 내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빈 땅이 있더라. 얼마일까요? 난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는 나의 아파트 얼마지? 하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1층에 약국이 있고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2층, 3층 올라가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층이라 하더라도 도로 전면과 후면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상가의 가격은 완전 틀립니다. 분양 가격도 틀리고 다 틀리죠. 매매 가격도 틀리죠. 2층으로 올라가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3층 올라가면 거기에 또 반값 떨어지는 거죠. 이렇듯 상가와 토지는 아직 가격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물론 빅데이터 시대로 대략적인 가격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동산이 아직은 낙찰률이 낮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죠. 자, 두 번째로는 일반 매매와 같은 사기 매매나 이중 매매의 위험성이 없다. 왜? 경매란 건 국가에서 법원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정부의 토지 허가 규제로부터 부동산 경매는 자유롭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부산의 김해공항이 확장 발표가 났습니다. 자, 활주로가 하나 더 생기죠. V자로. 자, 새로 생긴 활주로 V자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원래는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원래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생김으로 해서 연구개발특구가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대저 역세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대저 역세권이 개발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생기죠. 이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데 이렇게 묶습니다. 자, 제일 아래 보시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17년 2월 13일 날 묶었죠. 최대 5년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었지만 경매에서는 국가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것도 자유롭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경매를 공부하면 빠른 시간에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매할 때, 일반 매매할 때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지인이, 우리 주식으로 치면 카드라 통신 내지는 지인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에 가죠. 만약에 부산에서 양대 산맥이라면 어디죠? 강서구와 기장이죠. 기장이 나는 해운대 사니까 가까운 데 가고 싶어. 자, 해운대니까 가까이 기장에 가는데 기장에 중개인이 추천을 합니다. 3개쯤 보여주고 나는 봐도 모르겠더라 할 때 부동산 소장님이 만약에 나라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소장님은 분명히 수수료 많은 거를 추천해 주겠죠. 투자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자, 경매에는 어떤 것도 있죠?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접하고 본인이 직접 권리 분석도 등기부도 봐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공법적 판단, 내가 빈 땅이 있다면 이 땅에 뭘 지을 수 있을까부터 다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일반 매매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실생활에 내 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요령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받을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사 가니까 의뢰 받는 걸까요? 자, 내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할까 아니면 전입과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느냐? 어떤 게 내 돈을 지키는데 더 안전할까? 그리고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 동네가 너무 살기 좋은데 전세금이 올려달라고 했을 때 올려준다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또 계약 기간이 2년이죠 보통. 2년이 다 됐는데 한 달 전에 계약 기간이 대부분 집주인이 집이 많아서 아니면 이 동네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말을 할까봐 그냥 지나쳤습니다. 계약 기간 넘었을 땐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전세권과 임차권. 자, 내가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전세권을 설정을 할까? 아니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을까? 임차권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우린 모르면 비싼 걸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임대인 갑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이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1억씩 각각 1억씩 한다고 합시다. 임차인 A는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30만 원을 들여서. 자, 임차인 B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습니다. 1억에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요. 자, 1회 유찰이 됩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는 20%지만 법원에 따라서 30% 떨어지는 곳도 많죠. 30% 떨어진다면 2억에 30%. 자, 6천만 원에 따라서 1억 4천이 2차 감정가겠죠. 자, 2차 가격에 최저가로 1억 4천이 낙찰이 됐다고 합시다. 자, 1억 4천을 가지고 임차인들이 빚잔치를 해야 되겠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임차인 A는 배당금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받아가고요. 임차인 B는 배당금 1억을 다 받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전세권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세권은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은 건물에만 해당되더라. 자, 건물의 가치가 얼마죠? 건물을 1억이죠. 30% 유찰됐으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만 건물분에서 배당이 된 겁니다. 임차인 A가 알았다면 억울하겠죠.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전세권은 건물에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두 개죠. 부동산을 따로 봅니다.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천만 원밖에 못 가져갔죠. 하지만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흔히 아파트, 빌라 이런 건 집합 건물이죠. 이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는 전세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일 때나 상가일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주택과 토지에 모두 같이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입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요. 전세권은 주임법이 아닌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이건 후에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고요. 전입 확정일자의 임차권은 임차인 혼자 동사무소 가서 처리하면 되죠. 하지만 전세권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이 회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임차권은 반환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전세권은 소송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력은 대항력이란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길날 발생하고요. 만약에 오늘 한다면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은 당일날 생기고요. 공시 여부도 등급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기 차이가 있고요. 자, 장소도 차이가 있죠.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고요. 전세권은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유무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시적 갱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기간은 통상 2년으로 보죠. 우리 전세계약 보통 2년이죠. 자, 2년이 아니라 1년을 해도 됩니까? 자, 1년도 가능합니다. 1년을 살았는데 이 동네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살아보니까 살기 좋아요. 그래서 마저 1년을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1년을 계약했으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집을 비워줘야 됩니까? 자, 주임법에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더 살아도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기는 않겠죠. 아까 말했듯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집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다든지 주변에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 전세가 올려달라고 얘기할까봐 세입자는 말을 못하죠.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죠. 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서 하루만 지나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만약에 된다면 집주인이 유리할까요? 세입자가 유리할까요? 물론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자, 기존 계약 내용대로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고 2년간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나가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집주인에게 나 나갈래? 하고 석 달 있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내보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세권도 우리 묵시적 갱신될까? 전세권은 주민법 대상이 아닌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 이렇게 된다면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자, 효과의 차이점은 경매 낙찰 시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있고요. 묵시적 갱신 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세 상승기에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겠죠. 매물로 팔리니까. 자, 두 번째, 명도의 어려움. 명도가 뭡니까? 명도란 건 내가 낙찰을 받고 보니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 이 사람들을 점유자라고 그러는데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명도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나의 생각은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협의를 보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경매 물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낙찰의 어려움이 있더라. 자, 한마디로 빚을 져서 망한 집 한 번 더 죽이는 거, 이런 시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입찰가 산정이 개개인의 수익률 판단이 다릅니다. 나는 이 부동산을 위해서 30%의 수익을 내겠다, 나는 50% 내겠다, 10%만 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입찰 수익률 판단이 다르고, 컨설팅 업체, 우리 흔히 동네에 보면 전봇대에 보면 경매 컨설팅 업체 전단지들이 많이 붙어있죠. 전화해 보셨습니까? 거기 전화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2~30만 원 정도 선 입금을 받습니다. 낙찰 받으면 낙찰 대금의 1% 정도를 보통 받죠. 수수료로. 그렇기 때문에 고가 낙찰이 돼야지 나의 수수료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로 해서 고가 낙찰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입주라면 이런 분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경매 물건의 입찰 시에 변수가 참 많죠. 내가 경매를 보려면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 KTX를 타고 간다면 그 요금과 왕복 요금과 경비 못해도 20만원 정도는 들겠죠. 20만원 든다면 물건 보러 한번 가고 주변의 시세나 조사를 한번 하러 가고 또 한 번 더 입찰 당일날 또 가야 되죠. 40~50만원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취하 연기 기각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물건을 보고 싶지만 정말 독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이 어렵더라.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권리 분석 어렵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기초적인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초만 해서도 간단하죠. 그리고 그 물건이 낙찰이 잘 안 되더라 해서 특수 물건에 또 손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특수 물건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니게임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 특수 물건은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매 낙찰 사고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전에는 권리 분석의 오류가 참 많았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였죠. 하지만 이 권리 분석보다는 요즘엔 물건 분석 오판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다른 물건을 본다거나 땅이 있다면 내 그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기 산 중턱에 내 땅이 경매에 났습니다. 이 땅을 찾기가 참 어렵죠. 자, 요즘은 GPS 기능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 지도 하나만 있으면 5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형 오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게 감정가. 자, 1차 가격이 감정가죠. 감정가 너무 높은 가치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감정가를 믿는 게 참고만 하셔야지, 이 감정가를 100% 믿는다면 무조건 경매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자, 요 감정평가를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개인은 거의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투자로서는 나에 가진 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경락자금 대출이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했을 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겠죠. 나의 전재산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추가로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빌릴 수 없다면 입찰가 10%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흔히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죠.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 1억을 써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써서 10억을 썼다. 이런 얘기. 또 그리고 입찰 시간, 법원마다 입찰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상이합니다. 이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온다 해도 입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 서류가 미비되더라. 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없다면, 도장이 없다면 지장 찍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등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떼가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서류 미비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법원 분위기 휘둘리기도 많이 합니다. 법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100명, 200명이 있습니다. 자, 내가 경매 보고 싶은 내 물건에만 모든 사람이 입찰하는 것 같아요. 자, 법원 가서 금액을 쓴다면 저도 제가 쓰고 싶은 금액에 10만원 내지 100만원, 1000만원 더 씁니다.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는 경매학원의 현장 납사, 저희도 현장 납사 한 번씩 합니다. 가면 10명, 20명 가는데 대부분 현장 견학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복 입고 명함 들고 있으신 분들 있죠. 컨설팅 업체. 대출 브로커들도 대부분 1명 내지 2명은 같이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시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시면 나의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면 내 물건이 아니구나, 물건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경매 1 전제이자 장점이 시세보다 싸게 사기입니다. 가끔씩 시험삼아 낙찰 받아봤어,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받아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1억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짜리와 100만원짜리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매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